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안한 잠자리에 드실 준비를 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사뭇 다른 공간, 매혹적이고 복잡하며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중세시대로 몸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모험을 시작하기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이 세계 어느 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그곳은 몇 시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머나먼 거리와 시차를 넘어 과거를 함께 탐험하며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현대사회의 경이로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 이런 차분한 역사적 산책이 마음에 드신다면 언제든 지루한 역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도록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현재를 뒤로하고 전혀 다른 시간과 장소로 스며들어 봅시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현대식의 안락한 침대가 아니라 거칠게 깎인 돌벽이 둘러싸인 어둡고 작은 방 안, 보잘것없는 집 매트리스 위에서 눈을 뜹니다. 공기는 서늘하고 묵직하며 장작타는 연기와 흙내음, 그리고 약간의 가축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곤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단 하나의 촛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뿐입니다. 잠시 리둥 절 한 기분 이들 수 도이습 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말 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명의 장난 혹은 꿈을 통해 중 셋이 대로 이동하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악몽, 이야 니라 기회입니다.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농민과 왕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오늘날의 세계를 만든 승리와 투쟁을 목격할 기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러분의 안전하고포 근 한 침대에 서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몸을 매트리스에 맡긴 채 긴장을 푸세요. 그리고 수세기를 거슬러 성과 대성당, 기사도와 흑사병, 위대한 신앙과 그보다 더 위대한 변화가 공존했던 시대로 마음을 흘려보내십시오. 우리의 여정은 중세시대 어디에나 있었을 법한 영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의 삶은 대지의 리듬, 계절의 변화, 해의 뜨고짐, 그리고 심고 거두는 끝없는 순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새벽부터 황혼까지 흙에서 생계를 일구기 위해 애쓰던 거대한 인류의 집단, 즉 한 명의 농민이 되어 그 삶을 살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수세기 동안 변함없이 울려 퍼진 수탉의 울음소리와 함께 동이 트기 전 시작됩니다. 집 침대에서 일어나 거칠게 짠 튜닉과 바지를 입고 아침 추위를 막기 위해 모직망토를 걸칩니다. 첫 번째 일과는 가축을 돌보는 일입니다. 발치에서 모이를 쪼는 닭들에게 먹이를 주고 가족의 소중한 양식이 될 염소 젖을 짜며 밭을 갈아줄 커다란 황소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아침 집안일을 하는 동안 이 소박하고 투박한 삶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가축의 흙냄새, 건초의 달콤하고 날카로운 향기, 발밑에 닿는 서늘하고 축축한 흙의 감촉. 이것이 대지에 밀착되어 살아가는 삶의 냄새입니다. 고된 노동과 소박한 즐거움이 공존하는 삶이죠. 가축을 다 돌본 후 가족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작은 단칸 오두막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보리죽과 딱딱한 빵, 그리고 연한 에일 맥주 한 잔으로 소박하지만 든든한 아침 식사를 마칩니다. 앞으로 이어질 긴 노동을 위한 연료인 셈이죠. 지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며 하늘을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일 때 여러분은 중세 농노의 숙명인 고된 노동을 시작하러 들판으로 향합니다. 황소와 쟁기를 이용해 기름지고 어두운 흙을 뒤엎으며 긴 겨울 동안 가족을 먹여 살릴 밀과 보리, 호밀과 기리를 심을 준비를 합니다. 일은 고되고 하루는 깁니다. 등에 내리쬐는 태양, 얼굴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 쟁기를 밀어내는 근육의 통증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노동 속에는 세상의 거대한 질서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목적을 수행한다는 어떤 만족감도 존재합니다. 농민으로서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땅과 그 땅을 소유한 영주에게 묶여 있으며 영주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그의 밭을 갈고 수확물의 일부를 바쳐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이지만
중세 유럽 수백만 명의 삶을 정의하는 규칙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천한 삶 속의 서독꿈과 야망은 피어납니다. 바딜르하, 던중, 받고 랑 사이를 뛰어다니며 나비를 쫓거 남악대 기로 칼싸움 흉, 내를 내며 웃는 어린 소년을 바라봅니다. 당신과 같은 농민의 자식을 로 태어난 이 천진난만한 이가훗, 나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대 한 권력, 자가 될 줄 은 꿈에 도몰라들거립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이며 그의 이야기는 중 세가 장위대 한 설화 중 하나입니다. 가난 속에 서태어나 어린 나이에고 아가된 윌리엄의 삶은 지역 영주에 눈에 띄어 그의 기사수 습생 스콰이어 이되면 서놀라 운전 환점 을맛이 합니다. 대부분의 농민이 처한 예속된 삶에 서버더 날 수 있는 드문 기회였죠. 윌리엄은 이 기회를 꽉 잡았습니다. 그는 승마와 검, 술, 궁정의 절과 군 사전략을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그는 명석 한두, 외와 타고난 권위를 갖춘 건 장한청, 연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야심가이자 전략가였던 노르망디 공작은 윌리엄에게서 자신과 닮은 영혼을 발견했고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사마기사 자기와 영지를 하사했습니다. 농민 출신으로서는 어지러울 정도의 수직 상승이었지만 윌리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더 큰 보상, 바로 영국 왕좌였습니다. 윌리엄은 정치적 공작과 전략적 동맹, 그리고 무자비함을 동원해 왕위 계승권자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없이 영국 왕이 사망하자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066년 윌리엄은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영국 해협을 건넙니다. 피와 철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침공군은 영국 남부 해안에 상륙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왕 해럴드 고드윈슨이 이끄는 영국군과 마주하게 됩니다. 중세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헤이스팅스 전투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해안근 처의 작은 마을 들판에서 두 군 대는 국가의 운명을 걸고 처절하게 맞붙었습니다. 영국군은 고 국을 지키려는 투지로뭉 친맹결 한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난공불락의 방패벽, 실드홀을 형성했고 그 들외 전투도끼와 창은 고 숨도치에가 시처럼 삐죽삐죽 쏟아이었습니다. 노르망디 기병대의 거센 돌격을 몇 시 간동 아니나 버텨내며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교활한지 희관이었습니다. 그는 기병대에게 후퇴하는 척하라는 명령을 내려 영국군을 방어 진지박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말머리를 돌려 노출된 영국군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전술은 치명적이었고 전황을 뒤집었습니다. 날 잊어 물무렵들 파는 전사자들의 시신으로 가득 찼고 영국 군은 패주했습니다. 해럴드 왕은 눈에 화살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승리한 윌리엄은 영국의 왕관을 거머쥐었습니다. 1066년 크리스마스, 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치르며 영국을 영원히 변화시킬 노르만 통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노르만 정복은 영국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언어, 문화, 권력 구조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어는 궁정과 귀족의 언어가 되었고 영어는 평민들의 언어로 전락했습니다. 기존의 앵글로색슨 귀족들은 쫓겨났고 윌리엄에게 충성하는 노르만 남작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광활한 영지를 하사받았습니다. 이 남작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노르만인들이 대규모 성체 건립 사업에 착수하면서 시골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트앤베일리, 마트앤드벨리, 스타일의 성들이 비온 뒤 죽순처럼 솟아났습니다. 흙을 쌓아 만든 언덕 위에 나무로 된 요새를 세우고
깊은 참호와 튼튼한 울타리로 둘러싼 형태였습니다. 초기 성들은 방어라는 기능에 충실한 소박한 형태였지만 노르만 통치가 공고해지면서 점차 거대하고 정교한 요새로 발전했습니다. 나무는 돌로 대체되었고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중세성의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두꺼운 성벽과 솟아오른 탑, 총안이 있는 흉벽,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는 넓고 깊은 해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노르만 엘리트들에게 성은 단순한 군사적 요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자 피정복민인 영국인을 압도하는 지배력의 실체였습니다. 성벽 안에서 영주와 귀족들은 연회장에서 호화로운 음식을 즐기고 음유시인과 광대의 공연을 보며 궁정 생활의 의례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 삼이 화려 한만 의로가 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곳은 그자 채로하 나의 작은 마을 이 자 활기 넘치 는 산업의 현장 이 기도했습니다. 당에서는 대장장 이가 칼과 갑옷을 들이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화살제 작공들은 신중 하게 화살과 활시 위를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앞마당에 서연 수병칼을 부딪히며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혼란이 닥치면 성은 귀족과 평민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도개교를 올리고 낙창문, 포트컬리스를 내리며 성문을 굳게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내부를 격리했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풍경 속에서 성만이 권력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인상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곳은 대성당과 수도원이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대 한기념 비들이었죠. 신앙이 일상의 초석이었던 시대의 교회는 막강 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교회는 지식의 수호자이자 도덕과 정의의 심판자여드며 구원과 영생으로 가는 일한관문이었습니다. 교회의 눈 박에 난다는 것은 곧 신의 눈박에 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수도원은 학습과 문화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은 고립된 벽 안에서 고대인들의 지혜와 교회의 가르침이 담긴 사본을 정성스럽게 필사하고 사파를 그려 보존했습니다. 또한 수도원은 방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농민과 농노를 고용해 양모, 곡물 등을 생산하는 경제적 강자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교회는 교육과 신분 상승을 위한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의 아들들은 학자와 성직자가 되기 위해 수도원으로 보내졌고, 딸들은 바느질과 가게 관리 등 여성이 갖춰야 할 소양을 배우기 위해 수녀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늘 자비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엄격하고 때로는 가차없는 감시자였으며 공포와 미신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설교단에서 사제들은 탐욕, 음란, 폭식의 죄를 꾸짖으며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기다리는 지옥불의 영원한 고통을 경고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고난과 자기 부정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는 더 높은 목적을 향한 부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네딕토의 수도사들은 청빈, 정결, 순종을 서약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기도와 명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동트기 전 일어나 찬송을 부르고 침묵 속에서 공부와 노동으로 낮을 보내며 밤에는 딱딱한 집 매트리스 위에서 짧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직자가 이렇게 금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수도원장과 주교들은 세속 영주들만큼이나 정계와 외교에 깊숙이 관여했고 자신의 영지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권력과 세속적인 권력의 경계는 종종 모호했으며 교황권과 왕권 사이의 주도권 다툼은 중세 삶에 끊이지 않는 복선이었습니다. 이 투쟁이가 장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 노이세는 유럽 외 기사들의 개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 통치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십자가
들고 거룩한 임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외침은 수세기 동안을 엿퍼지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일련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군기 사들의 이 전쟁은 영광과 구원의 기회였고 전장에 서 자신의 용맹과 경건함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옥과 방패의 십자가를 새기고 가족과 집을 뒤로 한 채 영원한 보상을 약속받으며 동방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십자군 전쟁의 실상은 고결한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성지로 가는 길은 적대적인 땅과 험난한 바다를 거쳐야 하는 길고도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병사하거나 굶주려 죽었고 적의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이미 피와 슬픔으로 물든 도시였습니다. 십자군은 1099년 잔혹한 포위 공격 끝에 성지를 점령했고 거리에는 사륙된 이들의 피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들은 레반트 지역에 기독교 왕국들을 세웠지만 단호한 이슬람 세력에 맞서 이 먼 땅을 지키는 것은 끊임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이후 200년 동안 이어진 여러 차례의 십자군은 이전의 취약한 성과를 보전하려 애썼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성지 사람들에게 십자군은 거대한 고통과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마을은 불타고 농작물은 파괴되었으며 성전이라는 명목하에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전장의 열기 속에 심어진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적대감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세대를 거쳐 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은 의도치 않은 결과도 낳았습니다. 유럽인들은 동방의 풍요로움과 정교함을 접하게 되었고 르네상스의 지적, 예술적 각성을 뒷받침할 새로운 사상과 사고방식을 배웠습니다. 십자군들은 향신료, 비단 등 이국적인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고 이는 무역과 상업의 불을 지폈습니다. 한때 광활하고 신비로웠던 세계는 점차 좁아졌고 가능성의 지평은 매년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삶은 여전히 배고픔, 질병, 운명의 변덕과의 일상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파도가 대륙을 휩쓸 때조차 농민들의 삶은 계절의 변화와 대지의 요구에 따라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흑사병이 닥치기 전까지는 말이죠. 14세기 동방에서 새롭고 공포스러운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그 어느 구석도 피하지 못한 역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소불문하고 사람들을 쓰러뜨려 도시 전체를 시신으로 가득 채운다는 이상한 병에 대한 소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347년 크림반도에서 온 배에 실려 도착한 이 역병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쥐의 등에 붙은 벼룩에 의해 옮겨지는 이 병은 항구에서 항구로, 마을에서 마을로 무서운 속도로 이동하며 파괴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증상은 끔찍했습니다. 고열과 오한, 구토와 설사, 그리고 역병의 이름이 된 검게 부어오른 멍울, 뷰보즈.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은 며칠 안에 사망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거리에 쌓여 마을을 도는 시신 수습수레에 실려나갔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염을 피하려 시골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역병은 그들을 쫓아와 가족과 마을 전체를 몰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이나 마녀를 탓하며 미신과 희생양 찾기에 몰두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를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벌이라고 여겼습니다. 피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지났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 들판은 황무지가 되었고 도시 전체가 쥐와 잡초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파장은 심대했습니다. 역병 이후 노동력이 급격히 부족해지자 땅에 묶여있던 농민들은 영주에게 더 높은 임금과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노동력이 귀해지면서 농노와 자유민들이 도시로 향했고 오래된 봉건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병의 망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주기적으로 돌아오며 냉혹한 우주 앞에서
인간 생명의 덧없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유럽이 흑사병의 충격에서 휘청거리고 있을 때 또 다른 거대한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의 구릉지와 영국의 진흙투성이 목초지에서 두 강대국이 세대를 아우르는 주도권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100년 전쟁이라 불리는 이 갈등은 가문의 야심과 국가적 자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어머니의 혈통을 근거로 프랑스 왕위를 주장하며 시작된 이 분쟁은 아키텐과 노르망디의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영토와 영향력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어느 아침, 작은 오두막의 좁은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받으며 당신은 멀리서 들려오는 수탉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공기는 서늘하고 상쾌하며 장작타는 연기와 젖은 흙내음을 머금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지개를 켜며 집 매트리스에서 일어납니다. 어제 밭에서 일하느라 온몸이 쑤십니다. 중세 농민의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이 당신이 아는 유일한 삶입니다. 당신의 일과는 계절의 리듬과 봉건 영주의 명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은 의무와 전통에 묶인 채 중세 사회라는 거대한 계급적 퍼즐의 작은 조각으로 존재합니다. 나무 대야에 찬물로 세수를 하고 소박한 모직 튜닉과 바지를 입습니다. 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먹여야 할 가축과 돌봐야 할 작물, 그리고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일감이 산더미 같습니다. 딱딱한 빵과 연한 에일 맥주로 소박한 아침을 해결합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진흙길로 나서면 중세 일상의 풍경과 소리가 당신을 맞이합니다. 대장장이가 모루 위에서 새를 두드리며 연장과 편자를 만드는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제빵사는 흙 오븐에서 빵을 꺼내고 그 향기가 아침 공기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아이들은 목재 골조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며 투박한 나무 장난감을 가지고 웃으며 놉니다. 마을 중앙에는 작은 석조 교회가 서 있고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교회는 영적 지침뿐만 아니라 안식처와 공동체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는 마을의 심장부입니다. 마을 신부는 몇 안 되는 지식인 중 한 명으로 장원 너머의 넓은 세상과 마을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마을 너머에는 당신과 동료 농민들이 자신들의 양식을 마련하고 영주에게 임대료와 11조를 내기 위해 작물을 재배하는 가늘고 긴 필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노동은 허리가 끊어질 듯 고되고 끝이 없지만 흙에서 생명을 일구어내고 여름 햇살 아래 작물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는 데에는 묘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동료들과 소식과 가십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날씨 이야기, 가축의 건강 상태, 영주의 저택에서 내려온 새로운 공고문에 대한 이야기들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태어난 곳에서 몇 마일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이 세상에서 마을 너머의 아주 작은 정보조차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삶은 고되지만 작은 기쁨과 위안도 있습니다. 저녁이면 가족, 친구들과 화덕 주위에 모여 대대로 내려오는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축제일이나 성인 기념일에는 음악과 춤이 곁들여져 일상의 노고를 잊고 계절의 변화를 축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중세 삶을 지배하는 엄격한 사회 질서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도처에 귀족과 교회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웅장한 장원 저택과 수도원, 엘리트들이 누리는 화려한 의복과 풍족한 음식, 그리고 당신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예우와 존경이 그것입니다. 비록 당시를 살아가는 이들은 체감하지 못할지라도 중세 세계에도 변화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상과 기술이 순환하며 오래된 확신들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도시와 무역의 성장은 전통적인 계급 체계에 도전할 새로운 중산층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땅을 휩쓸며 황폐화하는 전염병 또한 노동력을 귀하게 만들어 봉건제의 결속을 늦추고 농민들에게 협상력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마을이라는 작은 세상에서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당신에게 중세의 질서는 여전히 공고합니다. 당신의 위치는 정해져 있고 의무와 책임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대지와 하늘,
세속과 영원을 잇는 거대한 존재의 사슬의 한 고리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당신은 지친 몸을 이끌고 오두막으로 향하지만 마음은 충만합니다. 고난과 투쟁이 연속이지만 공동체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중세의 또 하루를 무사히 보냈기 때문입니다. 집 매트리스 위에서 잠이 들며 당신은 마을 너머의 세상, 성과 대성당, 기사와 기부인, 모험과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꿈꿉니다. 비록 지금 그 세상은 황혼 무렵의 환영처럼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말이죠. 다음 날도 여전한 일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심고 거두고 가축을 돌보고 울타리를 고치는 끝없는 순환. 하지만 이 일과 중에도 아름다움과 은총의 순간은 있습니다. 들판 너머로 울려 퍼지며 신자들을 기도로 부르는 교회 종소리.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위를 원을 그리며 나는 매의 모습. 마을 광장에서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언제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영웅과 성인, 기적과 경이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대다수가 읽고 쓰지 못하는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공동체를 묶어주는 문화의 생명선입니다. 여러분은 사악한 세력으로부터 왕국을 지키는 나서 왕과 원탁의 기사들 이야기나 만지는 것만으로 병을 고쳤다는 성 에드워드 참회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기독교 세계를 위해 예루살렘을 되찾으려 성지로 떠난 용감한 기사들의 이야기도요. 이런 이야기들은 마을 너머의 넓은 세상, 고결한 행위와 모험이 가득한 세상을 엿보게 해줍니다. 이는 비천한 농민이라 할지라도 신앙과 용기를 통한다면 이대함을 꿈꿀 수 있다는 영감을 줍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는 사회 질서와 가치관을 공고히 하는 역할도 합니다. 기사도 정신이 투철한 기사와 정숙한 여인, 현명한 왕과 거룩한 성인의 이야기는 중세 사회의 계급 구조를 신이 정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당신은 일상의 과업을 수행하면서도 이야기들을 경청하며 그 교훈과 도덕을 흡수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어 세상을 이해하고 당신의 자리를 찾는 기준이 됩니다. 나날이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되며 중세의 삶은 영원한 순환을 이어갑니다. 봄의 연두빛은 가을의 풍요로운 금빛으로 변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노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삶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대지는 견뎌냅니다. 당신과 같은 농민 세대를 먹여 살린 들판과 숲, 강과 언덕은 그대로입니다. 힘든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지에 깊이 뿌리 박힌 자연의 시대를 초월한 패턴과 함께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조용한 성찰의 순간, 여러분은 세상의 신비와 인류를 괴롭혀온 거대한 질문들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고통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교회는 질문에 답을 주지만 항상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사제들은 신앙과 복종, 그리고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에게 천국의 보상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묘사하는 천국은 농민의 고된 현실과는 너무도 멀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의식과 리듬에는 위안이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엄숙한 미사, 일렁이는 촛불, 향내음, 가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교회는 안정과 연속성, 그리고 더 높은 권능과 목적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하루하루, 계절마다 중세의 거대한 질서 아래 삶을 이어갑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조상들의 기술과 지혜를 물려줍니다. 흉작과 전염병, 영주의 사소한 행포 등 삶의 폭풍우를 견뎌냅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가치들을 굳건히 지킵니다. 근면과 인내, 충성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신앙과 꿋꿋함. 이것들이 수세기의 고난 속에서도 당신 같은 농민들이 끈질긴 중세 유럽의 토양에서 삶을 일구어낼 수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임종의 순간, 자녀와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당신은 품이 있고 겸손한 봉사의 삶을 살았노라고 회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명성이나 부를 얻지는 못했을지라도
중세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한 부분을 담당하며 자신만의 작은 시를 엮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며 당신은 당신 없이도 세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할 것입니다. 들판은 여전히 경작될 것이고 기도는 울려 퍼질 것이며 이야기는 전해지고 노래는 불릴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며 비천한 농민부터 존엄한 왕까지 산자와 죽은 자를 잇고 세속과 영원을 연결하는 거대한 존재의 사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필멸의 세상의 근심과 슬픔을 뒤로하고 영원의 세계로 날아오릅니다. 당신은 살았고 사랑했으며 투쟁했고 극복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세월의 평온 속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미천했을지라도 인류 역사의 거대하고 복잡한 테피스트리 속에서 작지만 필수적인 한 가닥실이었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세월이 흘러 중세 세계는 서서히 저물고 새로운 시대와 사고방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하지만 그 세계의 유산은 거대한 대성당과 성의 돌들 속에, 시인과 철학자의 문장 속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세상을 구성하는 가치와 전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대지는 남습니다. 수많은 세대의 명멸을 지켜본 들판과 숲, 강과 언덕들. 이것은 인간 삶의 덧없음과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탄생과 죽음, 성장과 쇠퇴의 거대한 순환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 정신의 끈질긴 힘, 즉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시대적 도전에 용기와 품위로 맞서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찾아내는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시점에서 중세 시대를 돌아볼 때 우리는 그 복잡함과 모순을 봅니다. 거대한 아름다움과 잔혹함이 공존하고 경이로운 성취와 끔찍한 불의가 뒤섞인 세상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곳에서 깊은 인성을 발견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우리처럼 사랑하고 꿈꾸고 절망하며 살아갔던 세상을 말이죠. 자, 이제 잠의 세계로 빠져들며 당신의 마음을 중세 유럽의 들판과 마을로 다시 한번 보내보십시오. 농민과 귀족, 사제와 장인들이 인류 역사라는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또한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에서 이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여명기부터 알 수 없는 미래까지 이어지는 인류 경험의 테피스트리 속한 가닥실이라는 것을요. 결국 그것이 중세가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우리 각자는 신분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역사의 전개 속에서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 우리 모두는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분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꿈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 시대의 지혜가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게 두십시오. 과거의 메아리가 귓가에 속삭이게 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어두운 시절이라도 언제나 희망은 있으며 더 밝은 내일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기억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수세기를 견뎌온 인간 정신의 회복 탄력성과 용기, 중세 세계의 경이로움이 여러분의 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을 앞서간 이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품위와 강인함으로 여러분의 시대를 마주할 수 있도록 개운하고 활기차게 깨어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중세의 밤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편안하게 잠드세요. 다음번에 더 흥미롭고 지루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를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게 느낄지라도 여러분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위대한 존재의 사슬 속의 한 고리입니다. 편안히 잠드소서. 중세 세계의 축복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정보광 윌리엄의 등장은 봉건제의 엄격한 계급 구조 속에서도 중세 시대에 존재했던 사회적 유동성의 유연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윌리엄의 삶은 그의 잠재력을 알아본 지역 영주가 그를 자신의 가문으로 데려와 기사 수습생, 스콰이어,
삼으면서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영주의 가르침 아래 윌리엄은 마술, 검술, 그리고 리더십을 연마하며 전쟁의 기술과 국가 통치술을 익혔습니다. 그의 타고난 능력과 명석함은 강력한 노르망디 공작의 눈에 띄었고 결국 공작은 윌리엄을 자신의 가신으로 삼아 기사자기를 주었습니다. 노르만 귀족 사회에서 윌리엄의 승진은 파죽지세였습니다. 그는 예리한 정치적 통찰력과 성공을 향한 무자비한 결단력을 보여주며 공작이 가장 신뢰하는 고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구공작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윌리엄은 권력을 잡을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외교, 매수, 그리고 강력한 의지력을 동원해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주요 노르만 귀족들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불과 20세의 나이인 1035년에 노르망디 공작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던 참외왕 에드워드와의 먼 친척 관계를 근거로 자신이 영국 왕좌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1066년 에드워드가 사망하자 윌리엄은 그 주장을 현실로 만들 기회를 잡았습니다. 거대한 군대와 함대를 소집한 윌리엄은 대담하게 영국 침공을 감행하여 남부 해안에 상륙한 뒤 런던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의 길을 막아선 것은 불과 얼마 전 왕위에 오른 영국왕 해럴드 고드윈슨이었습니다. 두 군대는 영국 역사의 결정적 순간인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격돌했습니다. 전투는 길고 참혹했습니다. 영국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결국 우수한 노르만 기병대와 궁수들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해럴드 왕은 눈에 화살을 맞고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국군의 저항은 무너졌습니다. 헤이스팅스에서의 승리는 영국 역사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는 1066년 크리스마스에 예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정복자 윌리엄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의 왕관을 썼습니다. 왕이 된 윌리엄은 권력을 공고히 하고 영국 사회를 노르만 양식으로 개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랐던 충성스러운 노르만 추종자들에게 토지와 직위를 나누어주며 기존의 앵글로색슨 귀족들을 몰아냈습니다. 또한 국가의 부와 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둠즈데이북, 둠즈데이복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저항 세력을 제압하고 통치를 확립하기 위해 대규모 성체 건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윌리엄의 통치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불만을 품은 영국 귀족들의 반복되는 반란에 직면했고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침입도 막아내야 했습니다. 그는 노르만과 영국의 피지배층 사이에 상충하는 요구를 조율하고 두 문화를 하나의 결집된 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은 뛰어난 군사력과 정치적 책략, 그리고 강한 결단력을 갖춘 경애받는 통치자로 남았습니다. 그는 영국의 언어, 법률, 제도를 변화시키며 수세기에 걸친 노르만 통치의 기틀을 마련했고 영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정보광 윌리엄의 이야기는 중세 세계를 형성한 개인의 역량과 역사적 흐름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비천한 농민이 권력과 영향력의 정점에 오르는 야망과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문화의 충돌과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인류사의 흐름에 미칠 수 있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대한 역사의 파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잠의 세계로 빠져들며 영국 들판에서 깃발을 높이 휘날리며 노르만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는 농민 출신 왕 윌리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내면에 깃든 위대함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이 아무리 미미했을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 의지의 힘을 믿으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정보광 윌리엄의 정신이 여러분의 꿈을 인도하고 그가 중세 유럽의 전장에서 보여주었던 용기와 결단력으로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영감을 주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목적의식과 가능성을 품고 깨어나 인류 역사의 거대한 테피스트리에 여러분만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잠드소서.
중세 세계의 축복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지친 머리를 눕히고 잠들 준비를 하는 지금, 르네상스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중세 세계가 새로운 사상과 가능성으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일상은 여전히 고된 노동과 소박한 즐거움이 반복되는 익숙한 루틴입니다. 당신은 북적이는 마을의 한 장인입니다. 해와 함께 일어나 일을 시작합니다. 일터로 향하는 길, 거리는 이미 활기로 가득합니다. 제빵사들은 오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꺼내고 갓 구운 빵 향기는 열린 하수구의 냄새와 뒤섞입니다. 행상인들은 신선한 생선, 잘 익은 치즈, 화려한 색으로 갓 염색한 천 등 저마다의 물건을 팔기 위해 외칩니다. 작업장에 도착한 당신은 나무를 정교하게 깎거나 금속을 두드리는 작업에 몰두합니다. 당신은 마을이 커지면서 새로 지어지는 집들의 대들보와 튼튼한 가구를 만드는 목수일 수도 있고, 혹은 뜨거운 화덕 앞에서 농기구와 편자, 그리고 이따금 지역 영주의 병사들을 위한 칼이나 흉갑을 두드려 만드는 대장장이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당신의 생계 수단이자 자부심입니다. 당신은 아버지로부터 기술을 배웠고, 당신의 아버지는 또 그 윗세대부터 대대로 내려온 기술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신의 작품은 마을 시장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상인들이 당신의 물건을 멀리 떨어진 도시나 해외로 실어 나릅니다. 당신이 만든 멋진 탁자는 지역 장원저택의 홀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마을의 삶이 당신 주변을 맴돕니다. 교회 종소리가 기도 시간을 알리고 라틴어로 찬송을 부르는 수도사들의 행렬이 지나갑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광대가 저속한 농담과 요술로 군중을 즐겁게 하고, 그의 화려한 옷차림은 목재 골조 건물들 사이에서 선명한 색채를 뿜어냅니다. 가끔 마을에 큰 구경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떠돌이 상인이 도착하여 이국적인 향신료, 반짝이는 비단, 묘하게 생긴 기계장치들이 가득 실린 마차를 풀어놓을 때입니다. 그는 먼 나라의 전쟁 소식이나 왕실의 최신 유행, 대학에서 싹트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소식도 함께 가져옵니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중 일부는 당신의 작업장까지 스며듭니다. 식견 있는 손님이 책장에 고전적인 문양을 새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화가 친구가 원근법을 실험하며 놀라울 정도로 실감나는 장면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여행을 많이 다닌 상인이 아랍 땅에서 본 수력 기계에 관해 설명해주면 당신의 상상력이 자극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고민은 좀 더 현실적입니다. 축제 전까지 이 큰 주문을 마칠 수 있을까? 아들이 내가 바라는 만큼 기술을 잘 익힐 수 있을까? 벌어들인 돈으로 식탁에 고기를 올리고 화덕에 땔감을 넣기에 충분할까? 당신의 하루는 기술의 요구와 가족의 필요에 따라 흘러갑니다. 저녁에는 마을 선술집에 모여 동료 장인들과 에일 맥주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와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왕이나 교황의 고민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당신은 의무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11조를 냅니다. 당신의 세계는 평생 알고 지낸 이 마을, 당신의 손으로 만든 결과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 안에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덫창이 닫히고 촛불이 꺼지며 거리는 고요해집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채소와 보리를 넣은 걸쭉한 죽, 파티지, 빵 한 덩이, 그리고 약간의 치즈나 소시지로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오늘의 축복에 감사하며 당신의 손재주와 가족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후 어두운 침실에서 당신은 오늘 하루와 다가올 날들을 되새겨봅니다. 당신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도전이 있고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의 전통과 공동체의 유대감으로 형성된 목적과 자부심이 있는 삶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랑하는 이들의 부드러운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 때 당신은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 할 일들을 꿈꿉니다. 당신이 만들 물건들, 들려줄 이야기들,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일궈나갈 당신의 삶을 말이죠. 격동과 영광의 르네상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화롭습니다.
일을 잘 마쳤다는 뿌듯함,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온전히 당신의 것인 세상 속에서의 자리가 주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당신 이전의 세대들이 고생해서 얻은 것이며 당신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평화입니다. 그러니 이제 쉬십시오. 중세의 장인이여. 쉬면서 저물어가는 세계와 다가올 세계를 꿈꾸십시오. 언제나 그렇듯 새벽은 올 것이고 역사의 페이지에 아주 작더라도 여러분만의 흔적을 남길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랬고 후손들이 그러할 것처럼 같은 별빛 아래에서 같은 꿈을 꾸며 잠드십시오. 의미 있는 삶, 숙련된 기술, 사랑이 있는 삶을 향한 인류 공통의 영원한 꿈 말입니다. 먼 과거에서 미지의 미래까지 우리를 이끄는 그 꿈,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그 꿈입니다. 집과 목적, 그리고 평화에 대한 꿈입니다. 잘 자요. 친애하는 장인이여. 안녕히 주무십시오. 중세 세계가 부드럽게 르네상스로 스며들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고요하고 긴 밤을 지나 거침없이 돌아가는 동안 달콤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중세 마을의 부드러운 소리들이 멀어지는 가운데 당신을 잠의 품으로 인도하며 떠나려 합니다. 군중의 웅성거림,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 행상인의 외침 모두 밤의 정적 속으로 녹아듭니다. 그 자리에는 어둠 속을 속삭이는 역사의 영원한 자장가가 채워집니다. 앞서간 세대들의 부드러운 발자국 소리, 다가올 세대들의 가녀린 숨소리, 이 모든 것이 시간의 끝없는 춤 속에 합류합니다. 조수처럼, 달의 위상처럼 차오르고 기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 정신은 북극성처럼 변함없이 견뎌냅니다. 창의성, 공동체 의식, 희망의 정신입니다. 대성당과 성을 짓고 사본의 채색을 입히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빛나게 했던 바로 그 정신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절에도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그 정신 말이죠.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안에도 그 정신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업장의 장인과 필사실의 수도사와 들판의 농민, 그리고 우리 앞서간 모든 이와 앞으로 올 모든 이들을 여러분과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 이 연결감이 평온한 잠으로 빠져드는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크고 영구적인 무언가의 일부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테피스트리 속에 짜여 있습니다. 그 연결감이 여러분 자신의 시대, 여러분 자신의 삶이 주는 도전에 맞설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건설하고, 창조하고, 꿈꾸며 비록 미미하고 찰나일지라도 세상에 여러분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힘말입니다. 그것이 중세장인과 그 앞뒤를 살아간 모든 이들이 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삶과 모든 순간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 각자가 인류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기여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역할을 숙련된 기술과 사랑으로 수행하십시오. 돌로 된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여러분만의 대성당을 지으십시오. 여러분만의 독특한 시각이라는 빛으로 여러분만의 사본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하고 삶을 살았으며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편히 쉬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슬픔과 영광이 교차하는 인류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잘 자요. 친애하는 시간 여행자여. 안녕히 주무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시대의 경이로움과 잘 살아낸 삶이 주는 고요한 만족감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여러분의 재능으로 인해 조금 더 풍요로워진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중세장인의 작업장 소리와 역사의 모든 작업장, 모든 노동자의 목소리가 잠든 여러분의 귓가에 부드럽게 공명하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은 시간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이자 창조와 휴식, 노동과 평화가 반복되는 끝없는 순환을 상기시켜주는 부드러운 속삭임입니다. 이제 잠들어 꿈을 꾸십시오. 지나간 시대와 다가올 시대를 꿈꾸십시오.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거대한 역사의 테피스트리, 속 당신의 소중한 자리를 꿈꾸십시오.
안녕히 주무시고 다시 새벽이 밝아 삶이라는 위대한 작업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거대한 대성당에 솟아오른 첨탑 너머로 중세의 풍경 위로 해가 떠오르며 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건물은 마치 하늘에 닿으려는 듯 서 있으며 이는 이 시대 교회의 권위와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수도사들의 희미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끝없는 기도의 순환 속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입니다.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외부 세계의 소란은 사라지고 영묘한 정적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정교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투과한 빛이 석조 바닥에 만화경 같은 색채를 수놓습니다. 공기는 향내와 촛불 타는 냄새로 묵직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예배당 그 이상입니다. 공동체의 고동치는 심장 부위입니다. 대성당은 영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교육, 자선, 심지어 상업의 장소로도 쓰입니다. 중앙회랑, 네이브에서는 가난한 이들이 구휼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교회의 금고에서 빵과 동전을 받습니다. 회랑, 클로이스터에서는 젊은 학자들이 귀중한 사본을 탐독하며 고대인들의 지혜를 흡수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영향력은 이 벽 너머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세속적인 권력과 성스러운 권력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주교와 수도원장들은 왕과 영주들의 고문 역할을 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은 방대한 토지를 소유하며 농장과 마을을 관리합니다. 어떤 이들은 방패에 십자가를 새기고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서기도 합니다. 교회는 지식과 학습의 수호자입니다. 유럽 전역의 수도원 필사실에서 수도사들은 고전 작가들과 교부들의 저작을 필사하고 채색하며 르네상스의 씨앗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공포와 미신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설교단에서 사제들은 죄와 이단을 꾸짖으며 길을 벗어난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경고합니다. 종교재판소는 교회 교리에서 벗어난 의심스러운 자들을 추적합니다. 역병과 전쟁의 시대의 구원의 약속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대성당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작은 측면 예배당이 나옵니다. 안에는 길에서 묻은 먼지가 가득한 옷을 입은 한 수도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새로운 기독교적 헌신의 전형이 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입니다. 부유한 이탈리아 가정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는 젊은 시절 특권과 쾌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지와 나병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그는 세속적인 재산을 포기하고 청빈 서약을 했으며 평생을 소박한 삶과 봉사에 헌신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모든 피조물에서 신성을 발견하며 사랑과 자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늑대를 형제로 여기며 길들였고 해와 달을 신의 작품이라 찬양하며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의 모범은 수천 명의 추종자를 낳았고 새로운 수도회인 프란치스코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골을 유랑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설교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겸손, 자선, 그리고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에 기초한 새로운 영성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유산은 그가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의 소박한 경건함과 자연에 대한 사랑은 단테나 간디 같은 다양한 인물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종교적 분열과 부패의 시대에 그는 기독교 본연의 메시지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침묵 속에 명상에 잠긴 프란치스코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이 느껴집니다. 끊임없는 투쟁과 격변의 세상에서 그의 자비와 겸손의 메시지는 희망의 등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밖에서 들려오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깨어집니다. 고함과 말발굽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대성당 문으로 달려가 보니 숨가쁜 전령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오며 외칩니다. 왕께서 서거하셨다. 국왕 폐하 만세. 선왕이 서거하고 새로운 왕이 즉위해야 합니다. 앞으로 영주들과 주교들이 모여 경의를 표하고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 권력 교체기를 틈타 기회를 엿보며 음모를 꾸밉니다. 중세 삶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계절의 영원한 리듬을 따라 탄생과 죽음, 전쟁과 평화 위를 굴러갑니다. 다시 햇살 속으로 나서면 수세기의 무게가 당신을 누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역사의 테피스트리에 저마다의 흔적을 남긴 수많은 산말이죠. 길은 들판과 숲을 지나 성과 요새, 마을과 도시를 향해 굽이굽이 뻗어 있습니다.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들, 만나야 할 상인과 음유시인, 기사와 악당들이 중세라는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잠의 이끌림을 느낍니다. 과거에 대한 꿈이 침대의 부드러운 온기 속으로 서서히 사라집니다. 교회 종소리,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등 중세의 소리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마음을 달래주는 잔잔한 웅성거림으로 변합니다. 잠이 들며 역사의 얼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군마를 탄 정보광 윌리엄, 새들에게 둘러싸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빛나는 갑옷을 입은 잔 다르크. 그들 모두는 인류 이야기라는 풍성한 테피스트리의 일부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의미와 연결을 찾으려는 끝없는 탐구의 과정이죠. 비록 그들의 세계는 오래전 시간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을지라도 그들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수세기를 넘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그들 곁을 걸으며 그들의 승리와 투쟁, 기쁨과 슬픔을 공유합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중세 세계의 구불구불한 길을 거닐며 과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희망과 두려움의 메아리를 찾아봅시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우리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길고 험난한 여정에 대해 새로운 감사를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친애하는 꿈꾸는 이여. 성과 대성당, 용감한 기사와 현명한 왕의 환영이 여러분의 잠자리에 가득하기를. 과거의 이야기 속에서 현재를 항해할 나침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페이지마다 하루하루 쓰이고 있는 인류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임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중세 세계는 이제 부드럽게 접혀 보관된 테피스트리처럼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꿈과 상상의 나라에서 돌아오고 싶을 때면 언제든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잠들어 더 단순하면서도 복잡했고 더 잔혹하면서도 아름다웠던 지나간 세상을 꿈꾸십시오. 잠의 세계로 빠져들어 역사의 자장가가 여러분을 안식과 평화의 장소로 인도하게 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당신은 낯선, 어둑한 곳에서 눈을 깜박이며 깨어납니다. 눈이 적응하면서 당신은 이곳이 당신의 침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혀 다른 곳이죠. 일렁이는 촛불이 거칠게 깎인 돌벽을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집이 가득 찬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습니다. 공기에서는 장작 연기와 가축, 흙냄새가 납니다. 어찌된 일인지 당신은 중세시대에 눈을 뜬 것입니다. 집 매트리스에 몸을 맡기고 긴장을 푸십시오. 이제 우리는 왕과 농민, 상인과 수도사의 발자취를 따라 이 지나간 시대를 여행하는 차분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중세 삶의 풍성한 테피스트리가 부드럽게 펼쳐지는 가운데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어 보십시오. 당신은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농민으로 눈을 떴습니다. 동트기 직전 수백 년 동안 그래왔듯 수탉이 웁니다. 당신은 소박한 집 침대에서 일어나 거칠게 짠 튜닉과 바지를 입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가축을 돌보는 일입니다. 닭과 염소에게 먹이를 주고 쟁기를 끌 때 쓸 거대한 황소를 살핍니다. 건초와 거름, 흙냄새가 공기를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작은 단칸 오두막에서 가족과 함께 보리죽과 딱딱한 빵으로 소박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맛은 단순하지만 든든합니다. 해가 뜨면 당신은 밀, 보리, 호미를 갈고 심고 수확하는 고된 노동을 시작하러 들판으로 향합니다. 일은 힘들지만 계절의 리듬 속에는 어떤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소박하지만 영주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땅을 일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들판을 뛰어다니는 한 어린 농민 소년이
훗날 영국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왕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 소년의 이름은 윌리엄입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놀라운 사건들을 거쳐 지역 영주의 보살핌을 받게 되고 기사 수습생이 됩니다. 윌리엄은 활기차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마술, 검술, 리더십을 익힙니다. 그는 강력한 노르망디 공작의 눈에 띄어 결국 기사자기를 받습니다. 기지와 용맹,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무자비함을 발휘하여 윌리엄은 공작의 핵심 측근이 됩니다. 구공작이 사망하자 윌리엄은 다른 계승권자들을 따돌리고 노르망디를 장악합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더 큰 보상인 영국 왕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타고난 권리라고 믿었습니다. 1066년, 그는 대담한 침공을 감행했고 이는 중세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헤이스팅스라는 작은 해안마을 근처의 들판에서 수만 명의 군대가 충돌합니다. 전투 도끼를 휘두르며 난공불락의 방패벽을 형성한 앵글로색슨족과 말을 탄 노르만 기사들이 하루 종일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입니다. 윌리엄은 거짓 후퇴 전술로 앵글로색슨족을 유인해냈고 그 틈에 기병대를 돌격시켜 그들을 격파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앵글로색슨 왕은 전사했고 군대는 괴멸했습니다. 윌리엄은 1066년 크리스마스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영국의 왕으로 즉위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노르만 정복은 영국의 언어, 관습, 귀족 사회를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프랑스어가 궁정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충성스러운 노르만 남작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며 기존의 권력 구조를 뿌리 뽑았습니다. 이 남작들은 시골 곳곳에 웅장한 성을 지으며 노르만의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윌리엄의 정복 이후 영국 전역에서 성체 건립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흙 언덕 위에 나무 요새를 세우고 참호와 울타리를 두른 모트 앤 베일리 성들이 세워졌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 나무 구조물들은 우리가 동화책에서 보는 것처럼 솟아오른 탑, 총안이 있는 흉벽, 해자와 도개교를 갖춘 더 크고 정교한 석조 성체로 바뀌었습니다. 그 두꺼운 석조 성벽 안에서 영주와 귀족들은 궁정 생활의 드라마와 음모를 펼쳤습니다. 대연회장에서 호화로운 음식을 먹으며 동맹이 맺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했습니다. 음유시인과 광대가 즐거움을 주는 동안 영주들은 전쟁을 모의하고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다퉜습니다. 마당, 베일리에서는 대장장이가 칼과 갑옷을 두드리고 화살 제작공들이 화살을 만들며 병사들은 성벽에 칼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질 정도로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성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혼란기의 귀족과 평민 모두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중세 풍경을 지배하는 것은 성뿐만이 아닙니다. 거대한 대성당과 수도원들이 유럽 전역에 솟아오르며 가톨릭 교회의 권위와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수도원은 수도사들이 정성스럽게 사본을 필사하고 채색하며 고전 지식을 보존하는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일구는 방대한 토지를 소유한 경제적 강자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교회는 교육과 자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와 형벌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제들은 탐욕, 음란, 폭식을 꾸짖었습니다. 베네딕토의 수도사들처럼 세상에서 물러나 기도와 정결, 청빈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강력한 수도원장이나 주교들처럼 세속 정치에 관여하고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세속과 성스러운 권력의 경계는 모호했습니다. 왕과 교황은 주도권을 다투었고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성전이 선포되었습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유럽의 기사들에게 이슬람 통치로부터 예루살렘과 성지를 해방하는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천 명이 옷에 십자가를 새기며 헌신의 표시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십자군은 1099년 피비린내 나는 투쟁 끝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레반트 지역에 기독교 왕국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먼 땅을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후 200년 동안 더 많은 십자군 원정이 이어졌습니다. 십자군 기사들에게 이는 영광, 모험, 구원의 기회였지만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종교적 적대감의 씨앗을 뿌린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갈등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십자군 전쟁은 유럽인들에게 동방의 부유함과 정교함을 접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향신료, 비단, 그리고 르네상스를 꽃피울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거대한 변화가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삶은 여전히 매일의 고된 투쟁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중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에서 평화롭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성지로 떠난 십자군 기사들 중에는 루이라는 이름의 젊은 프랑스 귀족이 있었습니다. 하급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루이는 어릴 때부터 매우 경건한 아이였습니다. 소년 시절 그는 몇 시간씩 기도와 명상에 침잠하곤 했는데 이는 아들이 무예와 통치술에 집중하기를 바랐던 아버지에게는 큰 실망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교황 우르바노의 1차 십자군 소집령이 그들의 성에 도달했을 때 루이는 자신의 운명이 찾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는 십자가를 받아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아내와 갓난아들을 뒤로한 채였습니다. 여정은 길고 위험했습니다. 루이는 동료 기사들이 질병과 기아, 그리고 셀주크 티르크의 칼날 아래 쓰러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신념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대의가 전적으로 옳다고 믿었습니다. 십자군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 성벽을 뚫었을 때 루이는 가장 먼저 성 안으로 입성한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학살은 끔찍했습니다. 십자군은 수천 명의 이슬람 교도와 유대인 주민을 살해했습니다. 루이는 유혈 사태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성묘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복되자 루이는 새로 세워진 예루살렘 왕국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전가를 보내 합류할 것을 요청했고 아내는 어린 아들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그 긴 여정을 거쳐 그에게 왔습니다. 몇 년 동안 루이와 그의 가족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루이는 국왕 보두행 2세를 섬기는 기사로서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의 여러 전투에 참여했으며 언제나 용맹함과 뛰어난 무예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루이는 수많은 전우가 전장에서 쓰러지거나 가혹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그는 홀로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루이는 십자군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해 성지에 왔지만 끊임없는 폭력과 사륙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십자군이 현지 이슬람교도와 유대인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1120년 성지에서 거의 20년을 보낸 루이는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청년이 된 아들을 십자군 국가를 위해 계속 봉사하도록 남겨두고 긴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루이가 돌아온 프랑스는 떠날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아버지와 형들이 세상을 떠나 루이는 예상치 못한 가문의 토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지가 빈곤하고 무질서하며 라이벌 귀족들이 영토를 침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동방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십자군 기사로서 연마한 리더십과 외교 기술을 영지 관리에 적용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는 질서와 번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성지에서 접한 학문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식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슬람과 비잔틴 학문의 풍부한 전통을 만났으며 그 지식의 일부를 프랑스로 들여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정에 학자와 장인들을 초대하고 도서관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는 아랍어와 그리스어 텍스트를 라틴어로 번역하도록 지시하여 훗날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지적 부흥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루이는 또한 자신의 땅을 일구는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세 세계에서 흔했던 고통과 결핍을 직접 목격했기에 그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영주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줄이고 기반시설을 개선했으며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루이는 점점 더 영적인 문제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십자군 전쟁 중에 목격했던 폭력과 잔인함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진정한 기독교적 헌신은 전쟁과 정복이 아니라 평화, 자선, 그리고 지식의 함양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말년에 루이는 수도원으로 은퇴하여 기도와 묵상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1148년 68세의 나이로 형제처럼 여기던 수도사들에 둘러싸여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루이의 유산은 복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숙련된 기사였으며 유능한 행정가였고 학문의 후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세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잘못된 사업 중 하나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의 가장 큰 공헌은 말년에 보여준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최악의 면을 본 뒤 자비와 지혜, 그리고 평화에 대한 헌신으로 응답하기를 선택한 한 인간의 본보기 말입니다. 잠의 세계로 빠져들며 프랑스의 들판에서 예루살렘의 성벽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온 루이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삶은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 의미와 선함을 찾으려는 인류의 끊임없는 투쟁이 증거입니다. 하지만 중세 세계는 끊임없는 변화와 격변의 시대였으며 아무리 강력한 자라도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면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었습니다. 12세기가 가고 13세기가 밝아오면서 동방에서는 다시 한번 갈등과 변혁의 무대를 마련할 새로운 권력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3세기 초, 태무진이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인 몽골 목축업 가문에서 태어난 태무진의 어린 시절은 고난과 투쟁이 연속이었습니다. 태무진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는 살해당했고 그의 가족은 가혹한 초원에서 죽도록 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태무진은 살아남았으며 전략적 동맹과 군사적 기량, 그리고 철저한 무자비함을 결합해 뿔뿔이 흩어진 몽골 부족들을 자신의 통치 아래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1206년 몽골 추장들의 회의에서 태무진은 몽골 민족의 보편적 통치자인 칭기즈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지도 아래 몽골인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연속 영토를 가진 제국을 건설하는 정복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마술과 궁술, 광활한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능력, 그리고 공성전과 심리전의 잔혹한 전술을 앞세운 몽골군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앙아시아를 휩쓸며 투르크 국가들과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1215년에는 북경을 함락시키고 원나라를 세우며 중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와 동유럽까지 진격했으며 그들의 기병대는 다뉴브 강변에 도달했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에게 몽골인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파괴와 학살을 일삼는 공포스럽고 이질적인 세력이었습니다. 패배자의 해골로 쌓은 피라미드, 칼날 아래 사라진 도시들, 전투에서 인간 방패로 쓰인 포로들에 대한 잔혹한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종교적 관용, 효율적인 통치 시스템, 그리고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과 문화 교류의 증진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몽골의 통치 아래 실크로드는 단순한 물품의 통로를 넘어 사상, 기술, 예술 양식이 흐르는 도관이 되었고 유럽과 아시아를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연결했습니다. 칭기즈칸의 제국이 확장되면서 제국은 그 규모와 다양성으로 인해 내부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227년 그가 사망한 후 제국은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분할되었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통치를 계속 확장해 나갔지만 권력을 잡기 위해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손자들 중 한 명인 훌라군은 중세 이슬람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1258년
훌라구의 군대는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바그다드를 함락시켰고 수만 명을 학살하며 이슬람 황금기를 끝냈습니다. 바그다드의 함락은 이슬람 세계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권력의 중심이 아랍 심장부에서 몽골이 통치하는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 땅으로 옮겨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이 지역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문을 열어주었는데 바로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입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몽골군을 격퇴하고 이슬람 세계의 지배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에게 몽골의 침공은 공포인 동시에 매혹의 대상이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죄지은 자들을 벌하기 위해 하느님이 보내신 채찍, 즉 종말을 예고하는 곡과 마곡의 민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군사적 기량과 이국적인 방식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사절단, 선교사, 상인들은 몽골 궁정으로 모험을 떠났고 칸의 막대한 부와 웅장한 궁전, 그리고 그 백성들의 기이한 관습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몽골 측에서도 유럽의 문화와 종교에 관심을 보였으며 일부 몽골 공주들은 유럽 왕실과 혼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제국은 결국 찰나의 제국이었습니다. 14세기에 이르러 제국은 서로 경쟁하는 칸국들로 분열되었고 이들은 다시 러시아, 중국, 오스만 제국의 부흥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유산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중세 세계의 기초를 흔들어 유라시아 전역의 변화와 교류의 속도를 가속화했습니다. 그들은 초원 민족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힘은 후대 세기의 티무르 제국, 오스만 제국, 무굴 제국에 의해 재현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려진 세계 너머의 경계에 도사리고 있는 낯설고 두려운 힘의 상징으로서 유럽인의 상상력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잠이 깊어질수록 말발굽 소리와 화살의 휘파람 소리가 몽골 군단의 도래를 알렸던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을 가로질러 여러분의 마음을 떠돌게 두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역사에 거역할 수 없는 조류 앞에 놓인 찰나의 존재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몽골이 13세기에 세계를 재편하고 있을 때조차 중세의 마지막 세기를 정의할 또 다른 힘들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병과 재생, 신앙과 이성, 발견과 변혁의 힘들이 말입니다. 14세기, 파괴적인 전염병이 유럽 전역을 휩습니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그것은 동방에서 들려오는 소문, 즉 지나간 자리에 죽음의 더미를 남기는 끔찍한 역병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질병은 1347년 크림반도에서 온 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쥐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도시를 탈출했지만 역병은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증상은 공포스러웠습니다. 열, 오한, 구토, 그리고 검게 부어오른 가래펫, 뷰보즈. 대부분 며칠 안에 사망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이나 마녀를 비난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신의 벌로 보았습니다. 사망자 수는 경악할 수준이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들판은 묵혀졌고 마을은 버려졌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충격은 심대했습니다. 여파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졌습니다. 농민들은 더 높은 임금과 더 많은 권리를 요구했고 이는 농노제 종말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역병은 수세기 동안 파도처럼 반복되며 중세 세계를 괴롭히는 잔혹한 유령이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끔찍한 흑사병의 파도를 겪어낸 사람 중에는 조반니라는 젊은 이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피렌체의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난 조반니는 명석한 두뇌와 세상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을 가진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1348년 피렌체의 역병이 닥쳤을 때 조반니는 불과 18세였습니다. 그는 질병이 자신의 도시를 황폐화하고 친구, 이웃,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슬픔과 고독 속에 남겨진 조반니는
비탄을 이겨내기 위해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중세 세계에 또 다른 하루의 해가 지면서 북적이던 거리와 들판은 고요해집니다. 농부들과 장인들은 소박한 집으로 돌아가고 귀족들은 성채 높이 있는 웅장한 방으로 은퇴합니다. 지프로 지붕을 인 작은 오두막에서는 한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화덕 주변에 모입니다. 불꽃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채소와 보리를 넣은 간단한 스튜와 빵을 나누어 먹는 그들의 얼굴 위로 따뜻한 빛을 비춥니다. 거친 손을 가진 초로의 농부 아버지는 음식과 생명, 건강에 대해 짧은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옛날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리를 잡습니다. 다정한 얼굴과 고운 목소리를 가진 어머니가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용감한 기사와 아름다운 처녀, 용과 마법, 그리고 악을 물리치는 선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경청합니다. 책이 흔하지 않던 시절, 이런 이야기는 오라기자 교육이었으며 도덕과 용기의 교훈을 가르치는 동시에 청중들을 환상의 세계로 데려다주는 도피처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잠이 들면 아버지는 화덕에 불을 갈무리하고 어머니는 오두막을 정리합니다. 그들 역시 고된 몸을 뉘어시고 내일 해와 함께 일어나 다시 노동의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중세 시대 대부분의 사람에게 삶은 이처럼 해에 뜨고 짐, 그리고 계절의 바뀜에 따라 정해진 단순한 순환 구조를 따릅니다. 끊임없는 노동과 적은 여가, 가뭄이나 질병이 재앙이 될 수 있는 고단한 삶입니다. 하지만 수확의 기쁨, 결혼식, 혹은 성인의 축일 같은 기쁨과 공동체의 순간들도 존재합니다. 도시와 마을의 소란에서 떨어진 시골의 밤은 깊은 정적을 선사합니다. 들리는 소리라곤 가축들의 낮은 울음소리, 올빼미의 울음,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뿐입니다. 별들의 덮개 아래 중세 세계는 잠이 듭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원에서는 신자들이 밤샘 기도를 올립니다. 수도사들은 예배당에서 찬송을 부르며 그들의 목소리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잊히지 않는 선율로 피어오릅니다. 필사실에서는 필사생들이 촛불 아래에서 정성스럽게 성스러운 텍스트와 학술 서적을 복사하며 고대의 지혜를 보존합니다. 이 신의 사람들에게 밤은 조용한 헌신과 성찰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기적, 학업,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세속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정원에서 약초를 기르고 환자들을 돌봅니다. 도서관에서는 과거의 지식을 수호하고 미래의 학자들을 가르칩니다. 규율과 희생의 삶이지만 동시에 목적의식과 영적 충만함이 있는 삶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수도사들도 잠자리에 들고 수도원에는 정적이 감돕니다. 촛불은 꺼지고 책은 덮입니다. 예배당의 영원한 등불만이 신의 영원한 현존을 상징하며 남습니다. 도시의 밤은 또 다른 성격을 띱니다. 존경받는 시민들은 잠들었지만 선술집과 여관은 활기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는 여행자와 현지인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먼 곳의 소식을 나눕니다. 구석에서는 음유 시인이 류트를 켜며 익살스러운 발라드를 불러 군중을 즐겁게 합니다. 상인 그룹은 에일 맥주를 마시며 최신 상품과 가격에 대해 토론하고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젊은 학자는 늙은 병사와 철학을 논하며 소란 속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곳은 사회적 경계가 흐려지는 곳이며 농민이 귀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외국인이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물건과 동전만큼이나 아이디어와 이야기가 활발히 거래되는 중세 세계의 용광로 같은 곳이죠. 하지만 이런 활기찬 공간도 밤이 깊어지면 결국 조용해집니다. 음유 시인은 류트를 챙깁니다. 상인들은 합의의 악수를 나눕니다. 학자와 병사는 잔을 비우고 작별을 고합니다. 손님들은 하나둘씩 달빛의 의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성 안에서는 영주와 부인이 하인들의 수발을 받으며 호화로운 침실에서 잠을 잡니다. 그들에게 안락함과 보안은 당연한 것이며 그들의 권력과 부는 서민들의 고충과는 거리가 먼 삶을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중세 삶의 어두운 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음모, 전쟁, 질병은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귀족의 생명 역시 어둠 속의 칼날이나 곪은 상처, 혹은 휩쓸고 지나가는 역병에 의해 농민의 그것만큼이나 빠르게 꺼질 수 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이 잠든 사이 파수꾼들은 위협의 징후를 살피며 성벽을 순찰합니다. 마국 안에서는 기사 수습생이 말들 사이에서 잠을 자며 언제든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휴식 중에도 권력과 보호의 기제는 결코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간에 이르면 온 땅에 고요가 내려앉습니다. 가장 불안한 영혼조차 잠의 품에 굴복하는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 중세 세계는 마치 한낮의 노동과 내일의 약속 사이에 멈춰서서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합니다. 지상과 천상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꿈과 환상의 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간에 성인과 천사들이 지상을 거닐며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유령과 악마, 마녀들의 집회와 입에 담지 못할 의식들에 대해 속삭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시간은 그저 가장 깊은 잠의 시간이며 몸과 마음이 휴식하고 회복하며 필연적으로 다가올 새벽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두막과 성체에서, 수도원과 여관에서 중세 세계의 사람들은 잠을 자며 그들의 삶과 운명은 역사의 거대한 테피스트리 속에 뒤엉켜 있습니다. 우리 역시 깨어있음과 꿈 사이의 그 경계 공간을 표류하며 그들 사이에 있는 우리 자신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농민이든 귀족이든 수도사든 상인이든 잠의 눈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들의 세상은 오래전에 지나갔을지 몰라도 이 순간만큼은 손에 닿을 듯 가깝게 느껴집니다. 먼 시대에 대한 생생한 꿈처럼 말이죠. 그러니 이 고요와 그림자의 영역에 잠시 머물며 역사의 자장가가 우리를 잠의 품으로 부드럽게 인도하게 합시다. 결국 우리가 현대식 침대에서 깨어나든 집 매트리스 위에서 깨어나든 우리 모두는 시간의 거대한 직물 속 실타래이며 우리의 꿈과 이야기는 시대를 가로질러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중세 세계의 경이로움과 신비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거대한 인류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에서 안식과 평화를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매일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때마다 계속해서 펼쳐지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편안히 깊은 잠에 드십시오. 밤의 마지막 시간이 저물어가며 새로운 날의 첫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동쪽 하늘이 칠흑 같은 검은색에서 짙은 푸른색으로 밝아지고 별들은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숱하게 울음소리가 잠든 풍경 너머로 울려 퍼지는 신호탄이 됩니다. 마을과 도시의 사람들은 눈을 비비고 뻣뻣한 사지를 펴며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제빵사는 오븐에 불을 지핍니다. 대장장이는 화덕에 불씨를 살립니다. 농부의 아내는 그날 먹을 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앗간 집딸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옵니다. 서서히 중세 세계가 살아납니다. 각자가 존재의 거대한 춤사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습니다. 양치기는 양떼를 목초지로 인도합니다. 직공은 배틀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사제는 아침 미사를 위해 제의를 입습니다. 수도사는 필사실에서 기펜을 듭니다. 성 안에서는 하인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영주와 부인은 그날의 정무를 위해 옷을 입습니다. 안뜰에서는 기사와 수습생들이 훈련을 시작합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 속에 방패에 부딪히는 칼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며 순환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중세 세계는 끊임없는 움직임의 장소이며 삶과 죽음, 파종과 수확, 전쟁과 평화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커다란 고통과 커다란 아름다움, 잔혹함과 친절함, 무지와 지혜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곳을 집이라 부르는 이들에게 그것은 그들이 아는 유일한 세계입니다. 그들의 삶과 사랑, 승리와 비극이 펼쳐지는 배경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역할과 소중히 여기는 신앙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그 도전을 헤쳐나가고 기쁨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수세기를 건너 그 시대를 돌아보는 우리에게 그곳은 매혹적이고 흥미로우며 거부감이 들면서도 끌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성취에 경탄하고 그 잔혹함에 뒷걸음질 칩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교훈으로부터 배우고자 합니다. 결국 중세시대는 우리 시대와 그리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커다란 변화와 격변, 갈등과 진보의 시대였으며 스스로 온전히 통제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쓰는 개인들의 시대였으니까요. 우리가 향수와 비판, 감탄과 공포가 뒤섞인 시선으로 그 시대를 돌아보듯 미래 세대 역시 우리 시대를 그렇게 바라볼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아직 쓰이고 있는 이야기 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우리가 희미하게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역사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세 세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겸손과 관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 역사의 긴 밤 속에서 잠시 타오르는 촛불일 뿐입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삶은 거대한 우주의 춤 속에서 일렁이는 작은 불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얼마나 멋진 춤이며 그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성에서 깨어나든 오두막에서 깨어나든 우리의 나날이 노동으로 가득하든 여가로 가득하든 우리 각자는 인류 경험의 총합에 자신만의 작은 빛을 보태고 공헌할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세계가 또 다른 하루를 위해 깨어나듯 우리도 우리 시대의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납시다. 과거로부터 배우되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조상들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후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우리도 그와 함께 돕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문화와 신조를 넘어 함께 엮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무한한 다양성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공통의 희망과 꿈, 공통의 기쁨과 슬픔으로 연대된 하나의 인류 가족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경이로움일 것입니다. 그러니 열린 마음으로 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인류 역사의 거대한 책 속에 우리만의 장을 써 내려갑시다. 과거의 승리와 실패로부터 영감을 얻으면서 말이죠.